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결정 관련 관절병증입니다. 특히 통풍,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이 통풍을 중심으로 좀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그러면서 칼슘 피로인산염, 인회석, 수산칼슘 결정 같은 다른 원인으로 생기는 관절 문제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참고하는 자료는 관련 의학문헌 발췌 내용이고요. 좀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하고 또 흥미롭게 풀어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질환들이 생각보다 꽤 흔해요. 그리고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요. 그래서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1961년에 편광현미경으로 관절액을 분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양한 미세 결정들이 관절염을 일으킨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증상이 비슷해 보일 수 있어서요. 정확히 어떤 결정이 문제인지 아는 게 치료에 정말 중요합니다. 감염 같은 다른 원인도 물론 배제해야 하고요. 네. 자, 그럼 가장 유명한 악명 높은 통풍부터 시작해볼까요? 이게 단순히 관절 아픈 걸 넘어서 고유산 혈증, 그러니까 혈액 속 요산 수치가 높은 것과 관련된 대사질환이라고 하던데요. 주로 중년 남성이나 폐경기 이후 여성에게 많다고 하고요. 근데 고요산 혈증이 있다고 해서 다 통풍은 아니라면서요. 그럼 근본 원인이 뭘까요? 요산 나트륨 결정 형성이 핵심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만성적인 고요산 혈증이 통풍의 전제 조건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있다고 모두 통풍으로 가는 건 아니죠. 혈액 속 요산 농도가 한 6.85mg/dl 정도, 이 용해도를 넘어서 과포화 상태가 되면요. 그때부터 요산 나트륨 MSU 결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관절이나 다른 조직에요. 온도라든지 pH, 양이온 농도 같은 여러 요인이 결정 형성에 영향을 주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요산을 분해하는 효소, 유리카제라고 하죠,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대부분 포유류는 이걸로 요산을 분해해서 배출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요산이 쌓이기 쉽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통풍이 생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포유류라는 거죠. 와, 그 효소 하나가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다니 정말 놀랍네요. 그럼 그 과도한 요산은 우리 몸에서 왜 쌓이는 건가요? 자료 보니까 요산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문제인 경우 이건 한 10% 정도고 대부분 90%는 신장으로 잘 못 내보내서 생긴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대부분은 그쪽입니다. 물론 백혈병이나 건선처럼 세포 교체가 아주 빠른 질환이라든지 특정 약물 아니면 드물게 유전적인 문제로 요산 생성이 느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하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90% 정도는 신장에서 요산을 배설하는 능력이 떨어진 게 원인입니다. 우리 몸이 요산의 한 3분의 2 정도는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내보내거든요. 이때 UART1, GLT9 이런 수송체들이 제읍스랑 분비를 조절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장으로 배출되고요. ABCG2 수송체나 장내세균이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면 요산이 쌓이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렇게 쌓인 결정이 그럼 어떻게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건가요? 그냥 쌓여있기만 하는 건 아닐 텐데요. 바로 그게 핵심인데요. MSU 결정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아주 강력하게 자극합니다. 마치 그 관절 안에 날카로운 바늘 조각 같은 게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면역세포, 특히 호중구가 이걸 침입자로 보고 막 달려들어서 처리하려고 하면서 엄청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이때 NLRP3라는 염증 조절 복합체가 딱 알람 버튼 역할을 해서 IL-1 비타 같은 강력한 염증 매개 물질을 분비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염증 물질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관절이 붓고 뜨거워지고 정말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걸 치료 안 하고 놔두면 만성 통풍성 관절염으로 진행돼서 결절, 토푸스라고 하죠. 그런 덩어리가 생기고 관절이 변형될 수도 있고요. 듣기만 해도 정말 아플 것 같은데요. 그 전형적인 통풍 발작 증상이 밤이나 새벽에 갑자기 찾아오는 극심한 통증이라고 하셨죠? 특히 엄지발가락, 종무지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70에서 90%로 가장 흔하다고요. 발목이나 무릎도 올 수 있고요. 근데 이 발작을 딱 유발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면서요. 퓨린 많은 음식이나 술 같은 거요. 이뇨제도 그렇고 심지어 요산 낮추는 약을 처음 먹기 시작했을 때도 발작이 올 수 있다니 이건 좀 의외인데요? 네, 맞아요. 음주, 특히 맥주가 안 좋고요. 과식,
탈수, 특정 약물들, 또 수술이나 외상 같은 스트레스 상황들이 다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산 강화제를 처음 시작할 때 발작이 오는 건 혈중 요산 농도가 갑자기 변하면서 이미 쌓여있던 결정 일부가 좀 불안정해져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치료 초기에는 보통 발작 예방약을 같이 쓰는 경우가 많죠. 진단에 있어서는 임상적으로 통풍이 아직 강하게 의심되더라도 확진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치료법이 다르니까요. 확진은 그럼 어떻게 하나요? 피검사로 요산 수치만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조금 까다로운 부분인데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픈 관절에서 직접 관절액을 뽑아서 평광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거기서 바늘 모양의 MSU 결정을 직접 확인하고요. 이 결정의 빛을 통과할 때 특정한 방식으로 아주 강하게 꺾이는지 이걸 강한 음성 복굴절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보는 거죠. 결정의 지문을 확인하는 셈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할 게 급성 발작 중에는 염증 반응 때문에 오히려 혈청 요산 수치가 일시적으로 정상이거나 낮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그럼 발작 때 피검사만 믿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발작 당시 수치만 보고 통풍 아니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과거 수치나 아니면 발작 가라앉은 후의 수치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최근에는 초음파 검사로 연골 표면에 결정 쌓인 걸 보는 이중 윤곽 징후라는 걸 확인하거나 이중 에너지 CT, DECT라고 하는데요. 이걸로 MSU 결정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진단에 도움을 줍니다. 엑스레이는 초기엔 별 변화 없다가 병이 꽤 진행된 다음에야 특징적인 뼈 침식 소견이 보이고요. 그렇군요. 진단이 생각보다 좀 복잡하네요. 치료는 그럼 크게 두 가지 방향이겠군요. 당장 아픈 급성 발작을 가라앉히는 거랑 장기적으로 요산 수치를 관리해서 재발 막는 거요. 급한 불부터 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급성 발작 때는 최대한 빨리 염증과 통증을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주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NSAID라고 하죠. 이걸 쓰거나 콜히친이라는 약을 씁니다. 콜리친은 예전에 고용량으로 쓸 때 부작용 이슈가 좀 있었는데 요즘은 저용량으로 써도 효과 좋고 훨씬 안전하게 사용하고요. 스테로이드, 글루코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약도 아주 효과적인데요. 먹는 약으로 쓰거나 관절에 직접 주사하기도 합니다. 이런 약들이 잘 안 듣거나 쓰기 어려울 때는 아까 말씀드린 염증의 핵심 스위치, IL-1 베타, 이걸 차단하는 IL-1 억제제 주사를 쓰기도 하고요. 물론 얼음찜질이나 휴식 같은 비약물적 조치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발작 초기에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효과가 좋고 발작 기간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장기적인 전략, 그러니까 요산 강화 요법, ULT라고 하셨죠. 이건 모든 통풍 환자가 다 받아야 하나요?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ULT의 목표는 혈청 요산 수치를 꾸준히 낮추는 거예요. 보통 5.0이나 6.0mm/dL 미만으로요. 그렇게 해서 더 이상 MSU 결정이 생기지 않게 하고 이미 쌓여있는 결정, 토푸스 같은 것도 녹여 없애는 거죠. 그래야 재발성 발작이나 장기적인 관절 손상을 막을 수 있거든요. 모든 환자가 다 필요한 건 아니고요. 보통 1년에 2번 이상 발작을 겪거나 만성적인 관절 변화가 있거나 토푸스가 있거나 요산 때문에 신장 결석이 있었던 경우, 이런 경우에 강력히 권고됩니다. 시작 시점은 급성 발작이 가라앉은 후에 하는 게 원칙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 초기에 오히려 발작이 올 수 있어서 보통 처음 몇 달간은 발작 예방을 위해 소염제를 같이 복용합니다. 어떤 약들을 주로 써서 요산을 낮추나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가장 기본이 되는 1차 약제는 잔틴산화 효소 억제제, XOI라고 부르는데요. 알로프리놀이나 페북소스타트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약들은 우리 몸에서 요산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알로프리놀은 아주 효과적인데 드물지만 좀 심각한 피부 부작용 위험이 있어서요. 특히 특정 유전자 HLA-B5801이라고 하는데 이게 양성인 분들한테 위험이 높아요. 그래서 동남아시아계나 흑인분들처럼 이 유전자 보유율이 높은 인종에서는 시작 전에 유전자 검사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아, 유전자 검사까지요? 네, 만약 양성이면 다른 약을 써야 하니까요. 페북소스타트는 그런 유전자 위험이 없거나 신기능이 좀 안 좋은 경우에도 용량 조절 없이 쓰기 편해서 대안이 될 수 있고요. 이런 XOI로 목표 수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부작용이 있으면 2차적으로 프로베네시드처럼 신장으로 요산 배출을 늘리는 약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약은 신기능이 괜찮아야 효과가 있고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페글로티카제라는
강력한 요산분해 효소 주사제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고혈압 약 중에 로사르탄이나 당뇨약 중에 SGLT2 억제제 같은 약들이 원래 목적 외에 부수적으로 요산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치료에 도움을 주기도 해요. 와, 통풍 하나만 해도 정말 알아야 할 게 많네요. 깊이 들어갈 내용이 정말 많군요. 그런데 통풍 말고 다른 결정들도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셨잖아요. 그 자료에 나오는 칼슘 피로인산염 침착 질환, CPPD라고 하죠. 일명 가성 통풍이라고도 불린다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통풍이랑은 어떻게 다른 거죠? 네, CPPD는 말 그대로 가짜 통풍. 그러니까 통풍이랑 비슷해 보이지만 원인 결정이 다른 경우입니다. 주로 60대 이후 노년층에 흔하고요.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높아져서 85세 이상에서는 거의 절반 가까이 발견될 정도라고 해요. 원인은 아직 완전히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연골세포에서 무기 피로인산염이라는 물질이 과도하게 생성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증상이 없어요. 그런데 일부에서 통풍 발작처럼 갑자기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이걸 가성통풍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무릎이나 손목에 잘 생기고요. 통풍은 엄지발가락이 흔한데 여긴 좀 드물다는 차이가 있어요. 만성적으로는 골관절염이랑 비슷한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손목이나 어깨처럼 보통 골관절염이 잘 안 생기는 부위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발생하는 부위도 좀 다르군요. 그럼 이것도 진단은 관절의 검사로 하나요? 결정 모양이나 특징이 다른가요? 네, 진단의 핵심은 역시 관절의 현미경 검사입니다. CPPD를 일으키는 CPPS 결정은 통풍의 MSU 결정, 그 바늘 모양과는 다르게 생겼어요. 주로 마른 모나 짧은 막대기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편광 현미경에서 빛을 꺾는 방식도 다른데요. MSU는 강한 음성 복골절을 보인다고 했잖아요. CPP는 약한 양성 복골절을 보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감별 포인트죠. 음성, 양성, 약하고 강하고 이걸로 구분하는 거군요. 네. 엑스레이에서는 관절 연골이나 반월상 연골의 하얀 선처럼 보이는 석회 침착, 이걸 연골 석회화라고 하는데요. 이게 특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급성발작 치료는 통풍이랑 비슷해요. 소염제, 콜친, 스테로이드 같은 걸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통풍에는 요산 수치를 낮춰서 근본적으로 결정을 녹이는 ULT라는 치료가 있잖아요. 네네. CPPD에는 아직 그런 치료법이 없습니다. 정말요? 네. 그러니까 염증은 가라앉힐 수는 있는데 이미 쌓여있는 CPPD 결정을 제거하거나 더 생기지 않게 막는 방법은 아직 없다는 거죠.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만약 50세 미만의 좀 젊은 나이에 CPPD가 발견되면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이나 혈색소증 같은 다른 대사질환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추가 검사가 필요하고요. ULT의 유무가 정말 큰 차이군요. 그럼 인회속 침착은 어떤가요? 이건 이름이 좀 생소한데요? 인회석은 사실 우리 뼈나 치아를 구성하는 정상적인 미네랄 성분이에요. 근데 이게 비정상적으로 관절 주변, 특히 힘줄이나 활액낭 같은 곳에 쌓이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조직이 손상된 부위라든지 만성신부전, 고칼슘 혈증 같은 상태에서 잘 생기고요. 대표적인 예가 어깨 힘줄에 돌이 생겨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석회성 건염 같은 거예요. 아니면 어깨 관절이 심하게 파괴되는 밀워키 견관절 같은 상태를 유발하기도 하고요. 이 인회석 결정 자체는 너무 작아서 일반 현미경으로는 잘 안 보이고요. 뭉쳐있는 덩어리 형태로 보이거나 알리자린 레드 S 같은 특수 염색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엑스레이에서도 CPPD와는 좀 다른 양상으로 점이나 덩어리 모양의 석회화를 보이고요. 이건 역시 근본적인 치료법은 없고 급성 염증에 대한 대증 치료가 주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산 칼슘 침착은요? 이건 더 드물다고요? 네, 이건 상당히 드뭅니다. 주로 만성신부전으로 오랫동안 투석 치료를 받는 분들에게서 나타나요.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수산염이라는 물질이 몸 밖으로 잘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는 거죠. 특히 비타민C 영양제를 너무 많이 드시면 이게 체내에서 수산염으로 대사되기 때문에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C를 많이 먹는 게 안 좋을 수도 있군요. 네, 그런 경우에요. 이 수산칼슘 결정이 관절이나 주변 조직에 쌓이면 역시 급성 염증이나 만성적인 관절 파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진단은 관절액에서 특징적인 이중 피라미드 모양의 결정을 확인하는 거고요. 치료는 기저질환인 신부전 관리랑 수산염 섭취 조절이 중요하긴 한데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네, 오늘 통풍을 시작으로 해서 CPDD, 인해석, 수선칼슘까지 정말 다양한 결정들이 우리 관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핵심은 증상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현미경으로 원인이 되는 결정을 정확히 찾아내는 게 완전히 다른 치료 전략으로 이어진다는 점인 것 같아요. 특히 통풍 같은 경우는 요산을 조절하는 근본적인 치료, ULT가 가능하다는 점이 다른 결정 질환들과의 정말 큰 차이점이고요. 정확합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기전 자체는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 원인, 잘 생기는 부위, 진단 단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장기적인 관리 방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통풍으로 오인하고 계속 소염제만 먹고 있다면 근본 원인인 고요산혈증은 해결되지 않고 병은 계속 진행될 수 있겠죠. 반대로 다른 결정 관절염인데 통풍약, 그러니까 ULT를 쓰는 건 당연히 효과가 없고요. 이런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면 통풍이 단순히 관절 문제만이 아니라 비만,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 같은 전신적인 대사 건강과 아주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점이 계속 강조되거든요. 그렇다면 통풍 진단을 받았을 때 이걸 단순히 관절염 치료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어쩌면 내 몸 전체의 대사 시스템에 대한 일종의 경고 등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그래서 생활 습관 개선을 포함해서 훨씬 포괄적인 건강 관리의 계기로 삼는다면 어쩌면 통풍 관리가 단순히 통증 조절을 넘어서 더 큰 건강상의 이득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의 탐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